1. 경험은 내 인생의 든든한 친구다. 삶과 경험의 의미. 모든 인생이 세 가지 문제. 사람들은 수많은 의미의 영역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은 결코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 있다. 우리의 경험부터도 그 근원은 이미 인간적인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로부터 도망쳐 사실에만 전념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해지고 만다. 그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시켜 버릴 것이다. 그의 행동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무익한 일이 되어 버리게 분명하다. 어떠한 인간도 의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여한 의미를 통해서 현실을 경험한다. 객관적인 현실 자체가 아니라 해석된 무엇으로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미란 언제나 미완성의 것, 불완전한 것, 아니, 오히려 결코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수많은 의미로 가득 찬 세계는 과실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로 수없이 고민하기도 하지만 쉽게 답을 얻지 못한다. 이 질문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종의 패배감을 맛보았을 때에 주로 그런 질문을 던진다.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귀를 막고 그의 행동만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만을 고유하고 개인적인 인생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표현 방식, 야심, 습관, 성격의 특징 하나하나가 인생의 의미와 합치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의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세계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일정한 암묵적 평가,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세계는 이러이러하다라는 판단이 있다. 또한 그가 자신과 인생에 부여한 의미가 놓여 있다. 삶의 의미는 개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갖는데 그중 절대적인 인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또 어떤 것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의미도 없다. 모든 의미는 이 두 극한 사이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의미 속에서 좋은 대답과 그렇지 않은 대답을 구별할 수 있다. 나쁨의 정도는 여러 층위가 있을 테지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의미란 무엇이고 나쁜 의미가 갖고 있는 결함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과학적인 인생의 의미, 진정한 의미의 공통척도, 인간과 관련된 모든 현실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와 상치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세 개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이들 관계의 방향에 있다. 사람들은 항상 관계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데 관계가 사람들의 현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항상 관계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답해 가면서 살게 되고 이에 대한 대답은 인생의 의미에 관한 개개인의 관념을 보여준다.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근본은 우리가 지구라는 혹성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삶의 터전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제약과 가능성 아래서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또 지구상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개개인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 모든 대답은 우리가 인류에 속해 있다는 사실, 인간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약한 육체를 갖고 있으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 및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확실한 기반 위에 두고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우리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며 조직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단번에 영원히 확정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을 발견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해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의 모든 해답은 우리가 지구라는 이 작은 혹성의 표면에서 갖는 온갖 장단점과 함께 뒤얽혀 있다는 사실에 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두 번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는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개개의 인간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과 불완전성, 한계로 인해 자기의 목표를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조차 불가능하고, 그러면 인류의 생명을 지속시켜 가지도 못하게 된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또 인류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사람들 사이의 교제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아남으려 한다면 우리의 감정조차도 그 어떤 과제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호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성 간의 관계다. 개체와 공동체의 생명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 사실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과 결혼의 문제는 세 번째의 관계에 속한다. 어떤 남자나 여자든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관계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이 지구의 특성이 주는 모든 제약 아래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점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 협동의 대가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다른 두 성으로 살아가면서 인류의 미래와 존속이 우리의 성생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적응시키는가 하는 문제다. 개인 심리학의 견지에서는 이들 세 개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에서 이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직업, 친구, 성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인생의 의미에 관한 자기 내부로부터의 확신을 반드시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직업에도 충실하지 않으며 친구도 거의 없고 동료와의 접촉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기로 하자. 그의 생활 중에 생기는 여러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우리는 그가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위험스러우며 좋은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도처의 위험만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의 좁은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인생이란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하는 판단이다. 한편 성생활이 친밀하고 다양한 협동 관계 속에 있어 친구도 많고 동료와의 접촉도 폭넓으며 유익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자. 이런 사람은 인생은 창조적인 과제로서 많은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며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맛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하는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차 있으리라. 인생이란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인류의 복리에 가능한 한 공헌하는 것이라는 확신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잘못된 인생의 의미 및 모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측정해 보는 공통 척도를 갖게 된다. 신경증 환자와 정신장애인,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문제학, 자살자, 성도착자, 매춘부 등 모든 실패자는 동료 의식과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들은 직업이나 우정 또는 성생활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연대적인 공통 노력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이 거의 없다. 그들이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는 개인적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이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목표는 허구적인 개인의 우월감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승리는 그들 자신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살인자는 독이 들어있는 병을 손에 쥐었을 때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살인자가 자기 자신밖에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독이 든 병을 들고 있는 게 대단한 가치를 주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의미를 구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의미란 본질적으로 타인의 삶에 공헌할 수 있을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 어떤 작은 종파의 여성 지도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신자들을 모아놓고 다음 주 수요일에 세계의 종말이 올 거라고 알렸다. 그녀의 신봉자들은 매우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가슴을 졸이며 운명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정작 수요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목요일이 되자 신자들은 그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우리가 얼마나 곤혹스러워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확신을 모두 버렸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수요일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우리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의심할 나위 없는 권위자에게 들어 알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요일이 지나가 버렸는데도 이 세상은 아직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내가 말한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요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녀는 사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격렬한 비난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다. 사적인 의미란 결코 시험될 수 없다. 참된 인생의 지표가 되는 모든 것은 공통의 의미일 때 가능하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승인할 수 있는 의미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좋은 대답 가운데 하나는 항상 타인에게도 그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서 우리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생이 타인에 의해서 의미 있다고 승인될 때 그 사람은 천재라고 불릴 수 있다. 그와 같은 생에 의해 표현된 의미는 항상 인생이란 전체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공연한 동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론에 귀를 막고 단지 익숙해진 데에만 귀를 기울이려 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대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란 타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며 타인과 협동하는 데 있다는 점을 충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인식한 듯이 행동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동료들의 관심에 의해 이끌려진 것처럼 보이며 곤란한 일에 직면했을 때는 그 곤란함을 인류의 이익과 일치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서만 극복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는 아마도 많은 사람의 눈에 새로운 시점으로 비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의미란 진정으로 타인을 위한 것이며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동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개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항상 타인을 염려하고 그들의 이익에만 자신의 모든 걸 바친다면 자기 자신의 개성이 상처 있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올바르게 발달해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나의 견해로는 잘못되었으며 그런 생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거칠애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공헌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모든 감정이 이 목표로 향해진다면 그는 그 공헌을 위해서 당연히 자기를 가장 좋은 상태에 두게 되어 있다. 그는 목표에 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 감정을 고양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 감정을 실천함으로써 점차로 몸에 익혀 나갈 것이다. 목표가 정해지기만 하면 곧 훈련이 동반된다. 그때 그는 인생에 놓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잘못된 인식 체계를 갖춘 이기주의자. 사랑과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자신의 반려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또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해주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타인에게 공헌하려는 목표 없이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난폭하고 오만스럽고 불쾌한 사람이 되어 버릴 것이다. 공헌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의미라고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설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산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러한 유산들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생활을 위해 이루어졌던 조상들의 공헌 덕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작된 토지와 철도, 건축물 등을 본다. 또한 전승되어 오는 철학적 체계와 자연과학, 예술, 우리들의 삶을 위한 모든 기술 속에서 조상들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전해져 온 성과를 본다. 그러한 모든 성과는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타인과 협력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인생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 나는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들은 단순히 죽어버렸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의 전생에는 다만 무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지구 자체가 그들을 향해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그대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대는 지구의 인생에 적합하지 않다. 그대의 목적과 노력 그리고 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정신과 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우리에겐 그대가 필요하지 않다 떠나가라. 죽어서 사라져 버려란. 협력이나 협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선고는 항상 그대는 무익한 존재다. 아무도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떠나버려란 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문화는 불완전하다. 결함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변화는 항상 인간의 복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 즉 인생의 의미란 인류 전체의 관심을 갖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확신시키려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왔다. 우리는 모든 종파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본다. 세계적인 위대한 정신적 운동을 통해서 인간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종교는 이런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력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이제껏 종교는 잘못 해석되어 왔다. 만일 종교가 이 공통의 과제를 위해서 더욱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종교가 이미 성취해 온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개인 심리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며 과학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아마 과학은 다른 인간과 인류의 복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다른 모든 운동보다도 훨씬 더 쉽게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과제에 접근하지만 목적은 같다. 결국 그 목적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인생에 부여한 의미는 우리 곁에 있는 수호천사 혹은 항상부터 다니는 악령과 같은 작용을 한다. 따라서 이런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어떻게 서로 다른 점을 갖고 있는지, 그 의미들이 중대한 과오를 내포하고 있다면 어떻게 과오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생리학이나 생물학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심리학의 영역이다. 여러 가지 의미와 그 의미들이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운명에 주는 영향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복리에 도움이 되려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종의 움직임,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손으로 더듬어 보는 듯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유아기 때에도 이미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생활 전체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은 5살이 끝나갈 무렵부터 여러 가지 문제나 과제와 씨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고 확고한 하나의 행동규범과 독자적인 방식을 만들어낸다.
그 아이는 세계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지극히 깊숙하게 뿌리내린 관념을 이미 갖고 있다. 이때부터 아이는 세계를 하나의 확고한 통각 체계를 통해서 보게 된다. 모든 경험은 그것들이 수용되기 전에 벌써 해석되고 있으며 그 해석은 항상 인생에 주어진 근본적인 의미에 호응한다. 만약 이 의미가 중대한 잘못을 품고 있다고 해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나 과제가 끊임없이 실패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 의미가 단단히 방치되는 일은 결코 없다. 인생의 의미가 처음부터 잘못 부여되었다면 그 길이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그릇된 해석이 내려지게 된 계기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인식되어 통닭 체계가 정정됨으로써만 올바른 궤도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이 이처럼 통닭 체계를 바꿈으로써 자기가 인생에 부여했던 잘못된 의미를 정정한다거나 혼자의 힘으로 끝까지 변화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지극히 보기 드물다. 잘못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 압력도 받지 않거나 혹 낡은 접근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면 변화하기 힘든 법이다. 자신의 방식을 바꿔야 만사가 잘 되리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 잘못된 접근에 대한 정정이 행해지는 경우는 이런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근원적인 잘못을 발견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고 더 적절한 의미를 암시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원조를 받는 때다. 유아기의 상황이 어떻게 여러 각도에서 해석되는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유아기의 불행한 경험에도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불행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일이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의인은 불행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일 없이 더 좋은 상태에 놓이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느낀다. 한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낄지도 모른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우위에 서 있다. 세계가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왜 내가 세계를 올바르게 취급해야만 한단 말인가라고.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들에게 나도 역시 어렸을 때는 너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나는 그 곤경을 극복해왔다. 너희들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두 용서되어야만 한다. 위인의 사람의 행동에서 그들 각자의 해석이 명확하게 보이며 그들이 자기들의 해석을 변경하지 않는 한 행동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점도 보인다. 개인 심리학이 결정론의 이론을 공격하는 건 바로 여기에서다. 어떤 경험이든 그것 자체가 성공의 원인이나 실패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경험을 넘어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우리는 경험의 충격, 이른바 외상으로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목적에 합치되는 바를 발견해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바로 그 의미에 의해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경험을 자기 장래의 인생을 위한 기초라고 생각할 때에는 항상 무언가 과오를 안고 있다. 의미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아주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기 쉬운 일정한 상황이 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불완전한 신체 기관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 즉 유아기의 병이나 허약 체질로 고생한 아이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 아이들은 과잉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며 인생의 의미가 타인에게 공헌하는 데 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도 관심을 갖도록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기분에만 얽매이기 쉽다. 후에 그들은 주위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보고 실망할지도 모른다. 또한 그러한 운명 속에서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동정과 조소, 기피하는 태도에 의해서 열등감이 심화되는 경우마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사회 속에서 유익한 역할을 해내려는 희망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온통 자기를 개인적으로 멸시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나는 불완전한 신체 기관을 갖고 있다거나 선분비가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었다. 과학에서 이 분야는 놀랄 만큼의 진보를 이루었지만 내가 바라고 있던 방향으로 발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처음부터 탐구하였던 바는 이런 곤경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으며 실패의 책임을 유전이나 육체적 상태에 되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육체의 기관이 아무리 불완전하다고 해도 그 자체가 인생을 잘못된 유형으로 이끄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체적인 특징이나 영향이 똑같은 아이는 없다. 우리는 종종 이런 모든 곤란을 극복하고 유익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심리학이 우생학적 선택이라는 기획을 위해 매우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명한 인물, 우리 문화에 위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불완전한 기관을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대부분 그들의 육체는 건강하지 못했으며 때로는 일찍 숨을 거두기도 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한 새로운 공헌들은 주로 신체적이든 그 밖의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든 곤경을 맞이하여 힘들게 극복해 나갔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런 투쟁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정신의 발달이 좋은지 아닌지는 단순히 신체로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 불완전한 기관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들이 짊어진 역경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아이들은 주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아왔다. 유아기의 불완전한 기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듯하다. 두 번째로, 인생의 경험에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흔한 상황 중의 하나인 응석바지 아이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있다. 응석바지 아이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마치 법률처럼 취급되기를 기대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그 아이는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잘 보살펴져 왔으며 이러한 혜택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라고 믿게 된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타인들이 그의 감정에 대해 신경 쓰고 배려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몹시 불안해하고 마침내 세계가 그를 버렸다고 느낀다. 타인에게 베푸는 것보다 타인에게 기대하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도왔기 때문에 그는 독립심을 잃고 스스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 버렸다. 그의 관심은 오직 스스로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협력의 유익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배운 일이 없다. 따라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직 타인에게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모른다. 그에게는 다시금 우월한 입장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가 특별한 인간이라 인정하고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상황이라고 생각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응석바지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굳어져 어른이 된 사람들이 아마 사회 속에서 가장 위험한 계층일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선의를 갖고 있다고 단언할지도 모른다. 전제군주와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려 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들은 통상의 인간적인 일에 대해 보통의 인간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일에 반항하고 있다. 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안이한 따스함이나 종속감이 두드러지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들은 배반당했다고 느낀다. 그들은 사회가 그들에게 적대적이라 생각하고 모든 주위 사람에게 복수하려 든다. 만약 사회가 그들 삶의 방식에 적의를 보이면 거의 의심할 나위 없이 그럴 테지만 그들은 이 적의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다.
처벌은 단지 타인이 자기에게 적의를 품고 있다는 의견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응석바지 아이가 철저하게 반항을 하든 약점에 의해 지배하려고 하든 폭력에 의해 복수를 하려 들든 이는 모두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응석바지들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제1인자가 되는 일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면 뭐든 손에 넣어야 한다. 과오를 범하기 쉬운 세 번째 상황은 무시된 아이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다. 무시된 아이들은 사랑이나 협력에 대해 알 기회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훌륭한 힘을 도외시한 인생의 해석을 만들어낸다.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문제의 곤란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타인의 도움과 성의를 받아 거기에 대항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은 과소평가한다. 그는 사회가 자기에게 매우 냉혹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 게다가 그는 타인에게 유익한 행위를 함으로써 애정이나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타인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고 자기 자신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이에게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다. 그러한 신뢰감이 차츰 아이를 애워싼 모든 환경을 포함하도록 넓게 확장시켜야 한다. 만약 어머니가 이 최초의 임무에 실패한다면 아이는 사회적 관심을 받거나 이웃 사람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타인의 관심과 애정, 협력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다. 누구나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육성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발달이 저해된다. 만약 완전하게 무시되고 미움을 받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협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가 십상이다. 무시된 상태로 자란 아이는 결국 고립되어 지내면서 타인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람들과 협력해서 살아가는 일에 완전히 무지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상태에 있는 개인은 자멸해 버리고 만다. 아이가 유아기를 지나왔다는 사실은 어쨌든 그가 얼마만큼이라도 보살핌과 주의를 받아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유형이 말하자면 완벽하게 무시된 아이를 다루는 일은 없다. 우리는 보편적인 보살핌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혹은 어떤 점에서는 무시되어 왔지만 다른 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당한 아이들이란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다. 고아나 사생아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이들을 무시된 아이들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서글프다. 이러한 세 가지 상황, 즉 불완전한 신체 기관을 가졌거나 응석바지 혹은 무시된 상황은 인생에 대해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커다란 계기가 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 있던 아이들은 거의 언제나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그들의 표현 양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들이 보다 좋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 그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억이 인생관을 만든다. 꿈이나 공상은 확실히 유익한 것일지도 모른다. 꿈의 세계에서나 눈을 뜨고 있는 세계에서나 똑같은 인격을 갖지만 꿈속에서는 사회적 요구의 압력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은 극심한 방어나 은폐 없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쉽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 부여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다. 기억이란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무언가 기억할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기억을 떠올릴 때 그 일은 인생에 대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기억은 그것을 떠올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한다. 당신이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 일은 당신이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나는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새삼 강조한다. 경험은 끈질기게 기억으로 남아 인생에 부여할 의미를 결정시키기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모든 기억은 하나의 기념품이다. 유아기의 기억은 각 개인의 자기 인생에 대한 독특한 대처 방법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그가 인생에 있어 최초의 결정을 내려야 했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된다. 게다가 가장 초기의 기억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그 속에는 개인과 상황에 관한 근본적인 견해가 함축되어 있다. 그 일은 모든 상황에 대한 최초의 결산이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요소에 대한 최초의 완전한 상징이다. 다음으로, 초기 기억은 그의 주관적인 출발점이며 자기 자신을 위해 묘사한 자서전의 시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그가 가끔씩 느꼈던 약하고 불안정한 입장과 자신의 이상이라고 여기는 강력하고 안전한 목표와의 대조를 볼 수 있다. 심리학의 목적에 있어서는 개인이 최초의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그러했는지 혹은 심지어 현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인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그 해석과 현재 및 미래의 인생에 대해 갖고 있는 관계 때문이다. 이제 유년기 초기의 기억을 예로 들어 그 내용이 바로 그 기억들이 결정시킨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입증해 보겠다. 첫 번째로 나는 커피포트가 탁자에서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라는 기억을 생각해 보자. 그녀가 인생이란 그런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무력감에 쫓기며 인생의 위험이나 곤란 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또 그녀가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이 충분히 돌봐주지 않았다고 비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작은 여자아이를 위험에 직면하도록 놔두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매우 부주의했음을 말해준다. 두 번째 일례도 세상에 대한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내가 3살 때 유모차에서 떨어졌던 일이 있다라는 최초의 기억과 함께 그가 자주 꾸는 꿈의 내용은 이러했다. 밤중에 잠에서 깨면 세 개의 종말이 와 있고 하늘이 불로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다. 별이 모두 떨어지고 우리는 다른 혹성과 충돌하게 된다. 충돌하기 직전에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이 학생에게 무언가 두려워하는 게 있느냐고 묻자 그는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최초의 기억과 반복되는 꿈이 인생에 있어 용기를 꺾는 작용을 했음이 확실했다. 그는 실패와 파국에 대한 두려움을 심하게 갖고 있었다. 세 번째로, 야뇨증이 있으며 어머니와 끊임없이 언쟁을 하는 문제로 진찰을 받게 된 12살짜리 소녀는 자기의 맨 처음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엄마는 내가 없어진 줄 알고 큰 소리로 나를 부르면서 거리에 뛰어나갔어요. 몹시 놀라서 말이에요. 사실 저는 집 안 문 뒤에 숨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 기억 속에서 우리는 소년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인생이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므로써 주의를 끄는 것이다. 안전을 획득하는 방법은 남을 속이는 일이다. 나는 그다지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는 있다. 그 아이의 야뇨증도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서 자주 이용되는 수단이었다. 게다가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일을 걱정하고 신경질적이 됨으로써 그의 인생 해석을 확증해 주고 있었다. 앞에 들었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년 또한 너무 이른 시기에 외부 세계가 위험에 꽉 차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걱정을 하고 있는 순간에만 자신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만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 35살인 어떤 부인의 최초 기억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3살 때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내가 아주 캄캄한 계단 위에 있었을 때 나보다 몇 살 위인 사촌 남자아이가 문을 열고 내 뒤를 따라 내려왔죠.
나는 그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억에서 추측할 수 있는 점은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함께 있을 때 특히 불안을 느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녀가 외톨이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사실 그녀는 35살의 독신이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동생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밀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기억을 살펴보면 보다 높은 사회 감정이 그녀의 몸에 익혀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과 있을 때에만 안심한다는 점과 어머니에 대한 의존적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새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손이 아이들의 협력을 구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하며 아기를 돌보는 책임을 나누어 주는 일은 매우 흔하다. 만약 그들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아기에게 기울여진 주의 때문에 그들 자신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관심을 증명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5번째로, 한 소녀는 최초의 기억에 대해 나는 언니와 2명의 여자 친구와 함께 놀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여기에는 확실히 사교적으로 보이고자 노력하는 소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녀가 두려움에 가득 차 나는 혼자서 살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독립심의 결여라는 징후가 보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가 발견되고 이해되는 일은 그의 전 인격을 아는 열쇠가 된다. 간혹 사람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상황을 이해하는 올바른 열쇠를 곧바로 발견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장되는 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방법으로든 최초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잘못 인식된 의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 보다 협동적이며 보다 용기 있는 대처 방식을 훈련해야 한다. 협동이야말로 신경증적 경향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협동하는 일에 대해 훈련받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자기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 사이에서 공통 과제와 공통 놀이를 통해 자신의 길을 발견해 내도록 해야만 한다. 협동을 배우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응석바지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을 배워버린 아이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로 학교에 다니게 된다. 이런 아이가 교과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단지 선생님의 관심을 끌게 될 거라고 생각할 때뿐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귀를 기울인다. 성인이 되어 사회 감정을 기르는 데 실패한 그 아이는 점점 더 확실한 잘못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최초의 심각한 과오를 범하게 되면 책임과 독립에 대해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일을 그만둬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는 인생의 어떠한 훈련에 대해서도 거의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제 와서 그들의 여러 가지 결함을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가 여러 가지 결과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모든 결함을 고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일뿐이다. 한 번도 지리를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시험지에 잘 정리된 답을 적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협동 훈련이 안 된 아이에게 이미 훈련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과제를 제시한 뒤 올바른 해답을 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교사나 부모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때 저지르기 쉬운 과오를 이해하고 그들 자신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또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노력을 계속하도록 돕는 일이 가능해진다. 만일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문제 상황에서 안이한 출구 탐색하기, 도망쳐 버리기,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버리기, 특별한 동정 구하기, 굴욕을 받았다고 느끼면 복수하기 등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혹은 도대체 인생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자문을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과제이며 우리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행동의 주인이다. 낡은 것이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면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만약 인생이 이런 식으로 자립적인 인간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인간 사회의 진보에서 한계점이란 없을 것이다.